안녕하세요. 벌써 5주 강의네요. 19강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 앞에서 4주에 걸쳐서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지금까지 전자기학이 어떻게 쭉 발전되어 왔는지를 거기에 기여한 사람 중심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패러데이가 나오는데 전자기 유도에 대한 패러데이 법칙, 전자기 현상, 전기 현상은 쿨롱 법칙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쿨롱에서부터 패러데이까지를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이제 뉴턴이 나오게 된 17세기 후반 1650년부터 19세기 말까지 물리학이 발달한 중요한 업적들을 보면 여기 이 표와 같습니다. 이때 1687년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발표하면서 물리학이 시작했죠. 그 시대에도 앞에서 다른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호이겐스 원리가 나오기도 하고 후코의 법칙도 뉴턴보다 더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검정색으로 하는 것들이 역학계에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우리 지금까지 배운 전자기 현상의 업적들이라고 한다면, 여기 파란색 부분은 앞으로 이제 있을 전자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687년, 그러니까 17세기 후반에 뉴턴의 운동법칙이 나온 다음에 전자기가 시작하기까지, 전기현상이 시작하기까지 근 100년이 걸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1784년에 쿨롱 법칙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도 역학적인 업적들이 우리 1학기에 공부한 여러 가지 있었지만 우리가 뺐습니다. 이 사이에는 새로운 법칙이 발견됐다기보다는 뉴턴의 역학이 사람들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그것을 이론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발전되어 왔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1784년에 전기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우스 법칙 나오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이 웨르스테드의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은 서로 독립인 줄 알았는데 웨르스테드가 1820년, 그래서 한 35년 정도네요. 쿨롱 법칙이 나온 지 한 35년 지난 다음에 웨르스테드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웨르스테드는 비록 그 자기가 발견한 것에 대한 법칙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1820년 이 같은 해에 비오사와르 법칙, 암페어 법칙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리고 전기현상에 대한 오묘 법칙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이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자기학이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전기학과 자기학이 따로가 아니라 두 개가 합쳐졌는데, 놀랍게도 이로부터 3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명한 맥스웰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맥스웰 방정식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이렇게 해서 근 200년 동안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된 전자기학이 알고 봤더니 하나의 현상, 하나의 법칙의 여러 가지 측면이었더라. 우리가 1학기 때 뉴턴의 운동법칙은 그냥 F&MA 하나 가지고 전부 다 공부하는 거였죠. 새로운 법칙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치 그것처럼 전자기학 법칙도 그렇게 한 법칙의 여러 가지 측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에 대한 이해가 급속도로 발전되죠.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에 톰슨이 전자를 발견합니다. 전자기 현상은, 이 전기 현상은 무엇에 의한 현상이었냐면 사실은 물질 속에 포함된 전자들에 의한 현상이었는데, 이 전자에 대해서 모르고 물질의 구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전자기학이 이렇게 발전됐다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19세기 말 톰슨의 전자 발견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이제 후반기, 2학기 후반기에서 배울 물질 내부 구조,
미시세계에 대한 자연 법칙을 우리가 이제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전자기하게 패러데이에 이르기까지 전자기하게 기여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보겠어요. 쿨롱. 네. 쿨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유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군사계통 학교를 거쳐서 군대에서 기술장교로 근무하다가 제대한 뒤에 당시에는 역학이 발전되어 있었으니까 탄성과 물체의 비틀림 성질 같은 것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틀림 진자를 잘 다룰 수 있게 돼서 그것을 기회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전자기 현상, 특히 전기력에 대한 법칙을, 쿨롱 법칙을 그 비틀림 진자를 이용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공원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쿨롱이 전하의 단위, SI 단위의 전하의 단위로 이용이 됐죠. 그리고 이 쿨롱은 프랑스에서는 재미있는 게 에펠탑을 짓고 나서 거기서 그 에펠탑에 72명의 프랑스에 기여한 훌륭한 과학자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쿨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이 언제 났냐면 1789년에 나서 10년 이제 계속됐는데 이 쿨롱의 말기가 바로 이 대혁명과 일치하는데 대혁명에 의해서 귀족계급,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좀 차별받고 이랬죠. 그래서 이때 말기에 고난을 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현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이제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 그게 누구냐면 가우스죠. 그래서 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이 있는데 이 가우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난한 벽돌공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공부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 어머니는 교육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우스는 태어나면서 굉장히 정말 놀랄만한 신동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귀족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우스의 교육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가우스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최고의 수학자로 알려져 있고 수학뿐 아니라 여러 분야, 수학의 많은 분야와 물리의 여러 분야에 크게 공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수학과 물리학의 가장 유명한 학교인 괴팅겐 대학교에서 그 중추가 돼서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가우스가 죽은 뒤에는 그의 뇌를 보존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천재인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전기현상이 있었는데 사실은 자기현상 나오기 전에 웨르스트가 나오죠. 덴마크 사람이었습니다. 덴마크 사람. 덴마크 웨르스트의 아버지는 약국을 운영하는 부친의 영향을 받아서 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했습니다. 화학을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전기 현상에 대한 볼타 전기가 나와가지고 전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덴마크에서 이 웨르스테드를 당시 더 발전된 나라 프랑스나 독일 이런 쪽으로 덴마크 정부에서 웨르스테드를 유학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물리학이나 이런 과학의 최신 사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현상 전체가 하나의 간단한 이론으로 설명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덴마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덴마크에 돌아와서는 29세에 코펜하겐 대학교의 교수가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물리와 화학의 실험을 하게 됐죠. 그런데 우연히 42살에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르스테드의 발견은 전자기 현상이 발전하는데 가장 큰 계기 브레이크스루가 됐죠. 비록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더 연이은 그런 연구 업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웨르스테드의 발견은 1820년 웨르스테드 발견은 전자기학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하나의 그 뭐라고 합니까? 코너스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프랑스 사람들이 여기 앙페르가 이제 바로 1820년에 암페어 법칙을 발견합니다.
부유한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수학, 철학, 자연과학 등의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프랑스 혁명 그 시기에 아버지가 처형을 받는 바람에 이제 집안은 어려웠지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교수가 됐습니다. 교수가 돼서 안정적으로 집안을 이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전자기업 분야에 몰두해서 많은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1820년 웰스테드가 발표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 이런 것을 발견했죠. 이게 바로 암페어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래서 암페어는 전류의 SI 단위로 이제 이용이 되죠.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에펠탑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이 나옵니다. 비오-사바르 법칙의 비오와 사바르는 두 사람이죠. 역시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공부를 했습니다. 집안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에콜 폴리테크, 이건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여기서 공부한 다음에 대학교의 수학 교수, 그다음에 물리학 교수, 천문학 교수가 되면서 이런 자연과학 분야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1804년에는 기구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기상현상에 대해서 연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1806년에는 지구의 자외선의 길을 연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바르와 같이 비오-사바르 법칙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당시에 가장 관심이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전부 연구한 그런 결과를 내놓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학 분야에 특히 두각을 나타내서 수정의 광학작용, 원평광, 그런 현상,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 업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비오와 함께 같이 연구한 사바르는 역시 이제 프랑스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군사기술자 집안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학을 공부해서 나폴레옹 군대에서 군의관으로 이렇게 종사를 했는데,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에 패했죠. 그래서 이제 제대했습니다. 그게 이제 의학보다는 물리학에도 관심을 갖고 물리학 연구에 집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특히 음향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만들더라도 이론에 의해서 아주 좋은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하면서 비오가 여러 가지로 훌륭하다는 얘기를 듣고 파리로 비오를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비오가 연구하고 있던 전자기학의 자기력에 대한 법칙 같이 연구해서 같이 비오-사바르 법칙을 1820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와중에 이제 누가 있게 되냐면 오음이 있죠. 1827년에 오음의 법칙을 발표했는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열이 높은 부친의 영향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주 뛰어난 두각은 나타내지 못하고, 특히 독일에서는 별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오음의 법칙 같은 거, 이런 법칙을 외국의, 독일이 아닌 다른 나라의 저널에 발표해서 오히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거가 영국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기회로 해서 겨우 이제 1852년에 뮌헨 대학교 교수로 이제 가게 됐는데, 여기 본 것처럼 오음은 1789년에 나서 1854년에 죽었는데, 이제 대학교에 간지 2년 정도 하다가 그냥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오음도 역시 SI 단위에 저항의 SI 단위로 이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패러데이입니다. 패러데이는 영국 사람인데, 이분은 입지전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는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영국, 이 18세기, 19세기 영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영국 런던에 빈민가가 있어요. 이 런던의 빈민가는 정말 못 삽니다. 패러데이가 바로 그 빈민가 출신이었어요.
1년 동안 모욕 한 번도 안 해요. 그래서 이 빈민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손톱에 때가 새까맣습니다. 공부는 전혀 안 하는데 서점에 전문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많은 책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때 특히 서점에서 하는 일이 책을 재본하는 일, 복사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합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그때 재본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과학의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대학교 교수들이 대중강연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대중강연 하는데 화학자 데이비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중강연을 할 때 열심히 찾아가서 노트도 잘 적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데이비 경이 화학에서 조수를 뽑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 조수는 어떤 조수였냐면 사실은 플라스크, 화학에서는 실험 많이 하죠. 유리병 이런 거 닦는 거. 이런 조수를 뽑으려고 이제 모집을 해서 이 패러데이가 자기가 강의 들을 때 그 노트 다 갖다 주고 해가지고 이제 뽑혔습니다. 근데 데이비가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 플라스크 씻는 거를 시킬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람은 바로 데이비에게 발탁된 다음에 패러데이는 마침내 물리학, 화학, 전기공학 여기서 가장 훌륭한 학자. 물리학에서 제일 훌륭한 학자가 패러데이입니다. 화학에서 제일 훌륭한 학자가 패러데이. 전기공학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드디어 그런 말을 듣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르스테드의 발견의 얘기를 듣고 웨르스테드가 뭐였습니까?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 이번 주에는 바로 이 패러데이 법칙을 가지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얼마나 겸손했냐면 당신 굉장히 훌륭하니까 영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뉴턴도 그랬고 톰슨도 그랬고 이제 훌륭한 사람이 죽으면 그 황제들이 묻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다가 이렇게 이제 묻어줬습니다. 패러데이한테도 당신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묻었지만 뉴턴 옆에 거기에 이제 묘지가 있고 기념비가 있는데 패러데이는 묻히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기 현상에 대한 법칙들은 뭡니까? 쿨롱 법칙, 가우스 법칙, 오hm 법칙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자기 현상에 대한 것들은 뭡니까? 웨르스테드가 발견한 다음에 비로소 나오게 됐습니다. 암페어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기 유도가 패러데이 법칙인데 이 패러데이 법칙이 어떻게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을 완벽하게 통합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